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호위하던 군인이 불과 몇 달 만에 배신자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감시와 철통 보안을 뚫고 가족과 함께 목숨을 건 탈북 행렬에 뛰어든 이유는 대체 뭘까요? 해외 수행에서 엿본 자유의 세계가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 이 긴박한 탈북 스토리,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펼쳐지려 합니다. 저는 평생, 정확히 말하면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김씨 일가를 우러러보고 오직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제 삶의 전부라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나 탈북민 증언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수령을 신처럼 떠받들고 모든 개인의 삶은 국가와 당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저 역시 그런 교육 아래서 자랐고 가족 전체가 충성스러운 가문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제 아버지도 군에서 복무하셨고 저 역시 군사 분야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차출되어 호위총국으로 올라갔을 때만 해도 제 삶은 정말 빛나 보였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김여정을 가까이에서 경호하게 됐는데 사실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했고 가문 배경이나 사생활 조사, 정치사상 학습, 체력 무술 훈련 등 끝이 없었습니다. 정밀 검증에서 단 한 번의 오점이라도 나오면 그대로 탈락이었으니까요. 저도 무사히 통과해서 호위총국 내에서도 핵심 축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내 인생이 평양 최고봉을 찍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혹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뒤에도 늘 우리 수령님과 그 가족을 지키는 건 곧 제 삶의 이유라는 굳건한 신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북한 내부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였기에 그저 속으로 묻어두고 살았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여정을 중심으로 경호 인력 재편이 이뤄지면서 기존에 있던 인력 중 일부를 지방으로 전근 보내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리스트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지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덜 충성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주위에서는 아무도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에서 정한 일이니 따르라 라는 명령만 떨어졌고 저는 순식간에 평양 중심을 떠나 지방 근무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충성을 다하면 당연히 끝까지 예우받을 거라고 믿었는데 돌아온 것은 지방 근무뿐이었죠. 세간에는 그저 충원 재배치라고 했지만 사실상 중심부에서 한 발 밀려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니 생활 여건도 평양에 비해 훨씬 열악했습니다. 특히 가족이 따라오고 싶어 하지 않더군요. 아내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왔지만 아이는 훨씬 답답해하며 마땅히 갈 곳도 놀 곳도 없어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화가 나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바치고 헌신했는데 결국 우리가 얻은 건 이게 전부인가? 그 무렵 과거 제가 해외 행사에 동행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김여정을 수행하며 극소수 인원으로 중국에 간 적도 있고 다른 국제 행사를 위해 러시아 인근 지역을 스치듯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늘 북한 대사관과 현지 보위부 요원들이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해서 그 나라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는 풍경과 사람들의 자유로운 표정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선전물 속에서는 저들이 미제국주의의 위성국가나 자본주의의 폐해가 가득한 곳이라고 했는데 저곳이 정말 그렇게 타락한 곳인가? 하고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요. 더군다나 남한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받은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훨씬 발전된 모습이라는 소문이 내부에 은밀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걸 전해 듣고 제 마음에는 이 체제에 대한 의문이 서서히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지방 생활이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더는 내가 몸바쳐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 자식은 이런 곳에서 뭘 보고 배우며 자라나게 될까?
게다가 저는 하루가 다르게 군 생활과 정치 훈련이 더 힘들어지는 걸 느꼈고 그만큼 체제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받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서로 눈치를 보고 사소한 말 실수로도 사상 검열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가족과 함께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탈북한다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결심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호위총국 출신이란 사실이 들키면 제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돌아올지 뻔했거든요. 물론 그냥 저 혼자만 떠난다면 좀 더 가벼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난 뒤에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막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게 상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두와 같이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 함께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결국 우린 다 같이 덫에 걸려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브로커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발령되기 전에는 평양과 달리 인맥도 적고 몰래 정보를 알아볼 곳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호위총국 시절 아는 사람들에게 묻기도 위험했습니다. 자칫 누군가에게 제가 탈북 의사를 비쳤다가는 그대로 보위부에 끌려갈 터이니까요. 결국 주변을 샅샅이 살피면서도 아주 신중하게 조금씩 발을 뻗어가듯이 탈북 루트를 수소문했습니다. 해외 파견 경험이 있던 군지인에게 슬쩍 남쪽은 정말 생활이 풍족하다더라. 그런 말 들어봤느냐 정도의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사람을 건너서 브로커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브로커가 진짜냐 가짜냐, 날 속여서 보위부에 넘기는 간첩은 아닐지 이런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더 늦추면 기회가 없겠다는 절박함에 결국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이 가장 먼저라 했습니다. 사실 북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루트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지나 라오스, 태국 등지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이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브로커에게 주어야 할 돈이나 이동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위험이었습니다. 호위총국 출신이니까 군사훈련을 받아서 몸은 단련되어 있다 해도 가족까지 데리고 움직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소리 없이 걷고 모르는 사람들과 밤길을 헤매야 한다는 것이 두렵고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면 아이 미래가 없다는 확신이 계속 저를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추운 계절에 국경지대로 이동했습니다. 북중 접경은 사시사철 삼엄한 감시가 펼쳐지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겨울철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편이 그나마 확률이 높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사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지요. 브로커가 준비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제가 지방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가야 한다는 거짓 보고서를 올리고 외출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야간 열차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열차 사정은 매우 열악해서 이틀씩 운행이 중단되거나 예고 없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을 맞춰 접경 지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브로커가 마련한 은신처에 숨어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제 정말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물어올 때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어 보이고 조금만 버티면 더 따뜻한 곳으로 갈 거야.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 하고 달래주었습니다. 아내는 예민해진 신경을 애써 가라앉히며 새벽에 혹시 밖에서 소리가 나면 아이를 꼭 끌어안고 숨죽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하시겠지만 그 순간의 공포와 긴장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브로커가 정한 날 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금살금 압록강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덕분에 강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기만 건너가면 중국이야. 브로커가 손짓하자 우리는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얼어붙은 강판 위를 조심스럽게 건넜습니다. 다행히 순찰대는 보이지 않았고 어두운 밤이라 CCTV를 피하기에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또 한 손으로 아내를 부축하며 걸어갔습니다. 발밑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날까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무 일 없이 강을 건넜고 이미 중국 땅으로 들어선 뒤에야 저희는 비로소 조금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강제 북송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현지에 파견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발각될 수도 있으니까요. 브로커는 중국에서부터 라오스 국경까지 이동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차를 갈아탈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금품과 지방 근무 시절에 조금씩 마련해둔 돈을 털어 거의 다 썼습니다. 애초에 브로커 비용을 깎거나 흥정할 처지가 아니었고 아이와 아내가 함께 있기에 더더욱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숨 막히는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버스나 기차에 오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가족과 제가 모두 옷차림이나 말투가 북한식이라는 걸 들킬까봐 최대한 입을 다물고 이동했습니다.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가급적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다니는 방법 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애가 혹시라도 큰 소리로 울거나 아빠, 왜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말이 달라? 같은 질문을 할까봐 노심초사했지요. 며칠 후 고된 이동 끝에 라오스 국경 근처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가족 모두의 체력이 바닥이었습니다. 배고픔은 물론이거니와 잠도 제대로 못 자니 머리가 띵하고 몸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브로커가 여기서 조금 더 이동해야 한다고 하니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여보, 이 길이 맞긴 맞는 거지? 우리 정말 한국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그 질문에 저는 내심 크게 동요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라오스만 넘어가면 금방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잖아. 사실 저도 정말 불안했고 제 결정 하나로 가족 전부가 삶과 죽음을 오가고 있다는 부담감에 속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내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동료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떠난 뒤에 들이닥칠 후폭풍은 어떨까? 하는 복잡한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생각에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눈앞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브로커가 잘 연결된 통로가 있었는지 우리는 라오스 국경을 넘어 태국에 입국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돈을 더 요구받기도 했고 라오스에서 일시 체포되어 조사받을 위험도 있었지만 최악의 사태 없이 넘어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호위총국 출신이라는 사실은 숨겨야 했습니다. 브로커도 그건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저도 굳이 드러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혹여라도 북한 측 요원들이 그 정보를 캐치하면 더 집요하게 저를 쫓아올 테니까요. 결국 태국에서는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듭니다. 두려움, 희망, 죄책감, 설렘 등이 한꺼번에 뒤섞여 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북한이 아닌 남한 땅에 도착했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끝이 아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우리를 심사하고 조사하고 정착 교육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긴장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살았다라는 안도감이 어깨를 훅 내려앉게 만들더군요. 저와 아내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제가 어깨 너머로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 그 후 일정 기간 저희는 보호시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신분과 가족관계, 왜 탈북했는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등등. 호위총국 경력은 당연히 중요한 정보였고 한국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번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스파이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진심과 상황을 낱낱이 밝혔고 다행히 한국 당국도 이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 말하기 꺼려지는 부분, 그리고 북한 내부 정보를 얼마나 털어놓느냐에 따라 저와 가족의 안전이나 미래가 결정되는 면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체제에 등을 돌리고 나왔으니 숨길 이유가 없었지요. 하나원에 들어가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받는 동안 우리는 한국어 발음부터 지하철 타는 법, 전기 사용법, 은행 업무, 스마트폰 사용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문화를 익혀 나갔습니다. 이때 주변 탈북민들과도 꽤 친분이 생겼는데 그들도 저처럼 힘든 여정을 거쳐온 분들이니 서로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교육과정을 시작했는데 한국어 발음을 훨씬 빨리 배우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면서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남한에서 더 행복해한다. 여기가 정말 우리 아이에게 더 나은 곳이라면 나는 그저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나원에서 나온 뒤 처음으로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놀이공원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놀이공원이라는 곳을 이름만 들어봤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탈북민 선배들이 아이랑 꼭 한번 가보라. 너도 분명 깜짝 놀랄 거다. 라는 말을 자주 하더군요. 그래서 큰맘 먹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형형색색의 조명과 커다란 캐릭터 인형, 그리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리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때는 낯선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자유분방함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아빠, 저거 뭐예요? 우리 타볼 수 있어요? 제 아이가 커다란 놀이기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일단 웃으며 그래, 타보자 하고 답했죠. 그러나 제가 실은 이런 놀이기구를 타본 적도 없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도 유사한 놀이시설이 있긴 하지만 평양놀이공원도 전력 공급 문제나 시설 노후 문제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곳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규모와 안전장치, 그리고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이 너무 이질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아이는 겁도 없이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했고 저는 오히려 뒤늦게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웃음으로 승화되더군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순간 마치 우리 가족이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두 손을 꼭 모으고 지켜보다가 내려왔을 때 아이가 엄마, 나 또 타고 싶어 하고 밝게 웃자 그제야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나라에 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는 놀이공원을 한 바퀴 돌아다니며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게임 코너에서 인형을 뽑아보려다가 실패도 해보고 온갖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제 자신이 왜 이렇게 즐겁게 웃고 있는지 낯설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보기 힘든 풍경, 마음 놓고 웃는 사람들, 부모 손을 놓고도 마음껏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지금 모습이 마치 영화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고향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친척들과 제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배신자로 보이겠지. 하지만 내 아이가 이렇게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결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식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서서히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다행히도 군에서 세운 체력을 살려 경비원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경호 출신이라는 걸 살짝 둘러서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체격이 좋았구나 하고 가볍게 웃기도 하더군요. 물론 속마음으로는 내가 누구를 경호했던 사람인데
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야 모르고 웃는 거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과거 북한에 있던 저는 상상도 못했을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남한 학생들 사이에 섞여도 크게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말투가 한국식으로 변해가면서 저는 아이가 새롭게 이곳에서 뿌리내리는 걸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북한에 있던 긴장을 풀고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물건도 사보고 이웃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볼 때면 내가 정말 잘했구나. 이런 안정과 평화가 우리의 몫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아직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 갈래의 감정이 공존합니다. 제가 탈북했기 때문에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미안함, 그리고 그 체제에서 벗어나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된 데 따른 막연한 공허함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사실 호위총국 출신이라는 건 쉽게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때로는 밤에 잠에서 깨어나 내가 여전히 북한 어딘가에서 경비 근무를 서고 있는 건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이 저에겐 아직도 가끔은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꿈이 깨지 않는 한 내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런 긴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제 삶의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일 수 있고 혹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한 사람의 탈북 사연에 그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가족에게는 죽음과 생존을 가르는 중대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누구나 한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가장 소중하게 떠받들어왔던 체제에서 하루아침에 지방으로 밀려났다는 이유로 갈등하고 목숨을 건 탈출을 고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곳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왜 우리 아이가 당연히 누려야 할 미래를 이렇게 제한된 세계에서만 살아가게 해야 하는가? 한 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땅에 도착하고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지금. 가끔은 제가 사소한 일에 불평을 하다가도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면 이걸로 됐다 하고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대단한 부나 권력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가정과 자유로운 웃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니까요. 앞으로도 제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한 사회에서도 적응해야 할 부분이 많고 넘어서야 할 경제적 어려움이나 문화적 장벽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는 북한에서 지방으로 발령당하고 온갖 고초 끝에 압록강을 넘어 탈북해왔던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 이 모든 순간이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한국말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은 시리고 아프면서도 동시에 뿌듯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선택한 이 길이 최소한 우리 아이에게만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이제 제자리에서 가족과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내가 왜 이 길을 걸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바로 그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활짝 웃던 모습, 아내가 안도하며 흐르던 눈물, 그리고 제가 한평생 안아보지 못했던 자유의 공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제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중앙당 간부는 김정은 체제의 핵심 권력층으로 일반 주민이 상상조차 못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조차도 북한의 냉혹한 감시와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20년을 보낸 한 인물의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과 함께 권력의 균열이 일어나고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실세로 부상하면서 북한 내부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포 정치가 시작되고 숙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고위 간부는 자신과 가족의 이름이 관찰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평양중앙당 간부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북한의 변화를 지켜봐온 사람 중 하나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김정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평소 주기적으로 열리던 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갑자기 연기되고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일이 잦아지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양은 겉으로 평온해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권력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김여정의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단순히 김정은의 여동생으로만 알려졌던 김여정이 이제는 주요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죠. 김여정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중앙당 내부의 분위기는 팽팽해졌습니다. 같은 부서 최 비서는 김여정이 많은 권한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던 날 김여정의 측근으로 알려진 간부들이 비밀리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권력에 대한 야망이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더 강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중앙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제 누구를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충성의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일시적인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국가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같은 내부자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김여정은 이제 공식적으로 김정은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곧 김정은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군부 일부에서는 여성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강했죠. 저는 평양 시내를 가로지르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언제나처럼 깨끗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어요. 평소라면 볼 수 없었던 긴장감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2달 넘게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죠. 평양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요. 시장에서는 물건값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고 구경 상점에서는 물건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김여정의 모습은 노동신문 일면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당과 군을 지휘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당 회의에서 김여정은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뭔가 크게 바뀌고 있으며 김여정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죠.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준비해둬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중앙당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누가 김정은파이고 누가 김여정파인지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편에 서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죠. 평양의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전력 사정이 악화되면서 대부분의 건물이 어둠에 잠겼죠. 아파트 창문을 통해 바라본 평양은 마치 죽은 도시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중앙당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김여정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근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동요 현상이 있다고 보고받았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심에 의심이 가는 자는 누구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숙청이 시작되겠구나.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노동신문부터 확인했습니다. 김정은의 모습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대신 김여정의 활동 소식이 지면을 채웠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이동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죠. 중앙당 내부에서는 이미 2개의 파벌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과 기존 군부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이었어요. 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김여정이 군 수뇌부를 소집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 업무 보고를 위해서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군 장성들의 표정에서 불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리성국 총참모장은 거의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리성국과 몇몇 장성들이 별도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들 가까이 지나가게 되었고 몇 마디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여자가 군을 통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반역에 가까웠습니다. 사흘 후 평양 시내에 군 차량이 평소보다 많이 배치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훈련이었지만 실제로는 김여정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었어요. 김여정은 이에 맞서 보위부를 동원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군부대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평양은 마치 화약고가 된 듯했습니다. 중앙당 회의에서 김여정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군부의 특권을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군 간부들의 배급량도 줄이고 장성들의 별장과 차량 등 특혜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북한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권력 다툼은 결국 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었어요. 실제로 배급량은 줄어들었고 전기 공급 시간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모습이었어요. 저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배급이 아예 끊겼다고요.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통받는 건 일반 주민들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계속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시적인 피로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중앙당 문서를 통해 김정은이 외국 의료진을 초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증거였죠. 김여정은 점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외교 정책까지 직접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요. 이는 군부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군부는 여전히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숙청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간부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고 또 어떤 이들은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저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김여정의 신임을 얻지 못했고 동시에 군부와도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누가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중앙당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박 과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일했는데 오늘은 그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아무도 그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 되어버린 세상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외무성 고위 간부들이 대거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이 북한 내부 정보를 중국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중파로 알려진 인사들이 대거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김여정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떤 형태의 배신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조국을 배신한 자들은 가족까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평양 중심계에서는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외무성 부상이 처형되었어요. 모든 중앙당 간부들은 의무적으로 참관해야 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채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과연 우리 가족은 안전할지 생각했어요. 보위부의 검열과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는 모두 감청되었고 편지도 검열되었어요. 심지어 가정 내 대화까지 도청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항상 조심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는 종이에 적었다가 바로 태워버렸습니다. 평양 시내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밤중에 검은 차가 와서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그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모른 척 했어요.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중앙당 내에서는 상호 감시와 밀고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동료를 밀고 하면 출세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반대로 누군가의 밀고를 받으면 그것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어요. 가장 가까운 동료조차도요. 아내는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감시가 강화되었다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대화 내용을 물어보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생존의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아침 중앙당 비밀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발견했어요. 관찰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명단에 오른다는 것은 곧 체포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표정을 감추며 평소처럼의 행동했지만 내면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공중전화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단지 오늘 일찍 들어갈 테니 준비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아내는 제 목소리의 떨림을 알아챘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급 상황에 대한 암묵적인 신호를 정해두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아이들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우리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벽장 뒤 비밀 공간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 그리고 가짜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둔 것이었죠. 우리는 밤을 기다려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평소처럼 하고 아이들을 재웠어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따뜻한 옷과 약간의 식량, 그리고 필수품만 챙겼어요. 짐이 많으면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우리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아이들은 잠에 취해 있었지만 우리의 긴장감을 느끼고 말없이 따라주었어요. 평양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검문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앙당 간부로서 특별 통행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문소에서는 가족 여행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검문소 경비원은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어요. 중앙당 간부에 대한 일종의 존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귀찮아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국경까지는 아직 멀었고 그 사이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료를 아끼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어요. 연료가 떨어지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새벽녘, 우리는 차를 버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보로 움직여야 했어요. 아이들은 힘들어했지만 용감하게 따라왔습니다. 작은 아이는 제 등에 엎였고 큰 아이는 아내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우리는 최대한 주요 도로를 피해 이동했습니다. 국경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군인들과 검문소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움직였어요. 식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아이들은 배고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추위였어요.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추위를 견뎠어요. 마침내 우리는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야만 중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브로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기에 미리 연락해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국경경비대 일부와 결탁되어 있었고 상당한 금액을 받고 탈북자들을 돕고 있었어요. 준비해둔 달러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액수를 확인한 브로커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브로커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정 날짜의 새벽 2시, 감시가 소홀한 지점에서 압록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그날까지 우리 가족은 국경마을의 작은 숙소에 따로따로 머물며 의심을 피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여행을 온 것처럼 행동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합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달빛 아래 압록강은 검게 빛나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은 중국이었습니다. 자유로 가는 첫 관문이었죠. 브로커는 작은 고무 보트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보위부의 감시 패턴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고 약 15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 시간 내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를 등에 업고 아내는 큰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보트에 올랐어요. 물소리만 들리는 정막 속에서 브로커는 조용히 노를 저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빨랐고 수온은 매우 낮았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았어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 브로커는 우리를 조선족 마을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고 창문도 항상 가려두었습니다. 아이들은 답답해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참아주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날, 브로커에게 다음 단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설명했어요. 중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감시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죠. 대신 우리는 중국 남부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가야 했습니다. 중국 남부로 가는 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신분 검문을 피해야 했고 때로는 트럭 뒤편이나 화물칸에 숨어 이동해야 했어요. 아이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어를 모르는 것이 탈북자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중국에서 탈출한 후에도 우리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기 위해 밀림 속 험한 산길을 하루 종일 걸었어요. 아이들은 지쳐 있었지만 놀랍도록 용감하게 견뎌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마치 어른처럼 작은 아이를 돌보며 힘을 내게 했어요. 라오스에 들어선 우리는 잠시 안도했지만 여기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당국에 발각되면 중국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태국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길은 라오스 경찰의 검문을 피해야 했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브로커는 경찰의 순찰 패턴을 알고 있었고 그에 맞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마침내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메콩강을 건너야 했어요. 작은 어선을 이용해 밤중에 강을 건넜습니다. 태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는 국가였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국경 순찰대에 발각된 것이었어요. 태국 경찰이 영어로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적법한 서류가 없었어요. 브로커가 미리 알려준 대로 저는 북한 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경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불법 입국자로 체포했지만
북한 난민에 대한 특별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태국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조건은 열악했지만 적어도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은 없었어요. 수용소에서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수년간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 태국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했고 음식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유를 향한 희망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랍게도 빠르게 적응했어요. 수용소 내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한국 입국 절차를 도왔어요. 제가 북한중앙당 간부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용소에서 약 3개월을 보낸 후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날 아이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볼 수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본 적 없는 아이들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다는 안도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공항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국정원 시설에서 시작된 조사는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 중앙당 간부 출신이라 더 많은 정보를 요구받았어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우리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부터 시작해 대중교통 이용법, 은행 업무까지 배워야 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아직 북한에 머물러 있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과 형제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 이 죄책감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정착금으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입학했고 아내는 한국어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 전문가로서 강연을 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적응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6개월 만에 한국 아이들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법도 금방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위험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내는 적응이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와 선택의 기회들이 오히려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한국 사회에 점차 녹아들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어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했던 그날,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자유는 값진 것이며 언젠가는 모든 북한 주민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제 삶의 사명이 되었으니까요.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안대좌, 이번 시찰은 사실 그냥 시찰이 아니오. 무슨 뜻입니까, 중장동지? 설마 탈북이라도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 길밖에는 없소. 더 늦으면 나도 우리 가족도 위험해진다오. 여러분, 혹시 북한군 중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보급과 전기 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가족들도 군 지휘관 집안으로 대접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놔두고
사지 같은 국경을 넘은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최규성이라고 합니다. 북한군에서 중장 계급으로 오래 복무했어요.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제가 남들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살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군 고위 간부라면 적어도 식량 부족 때문에 굶주리는 일은 없었죠. 저 같은 사람은 특별 배급이 나오고 숙소 전기 공급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가족들도 군 장성 가족 대우를 받았어요. 사실 그 덕분에 북한 주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을 완전히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겪은 배경이 달랐으니 아무래도 체감 수준이 달랐죠. 그렇지만 군 수뇌부 회의나 인민무력성 작전 지시를 주고받으면서 또 간부 동료들과 대화해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이 나라가 허울만 번지르르 하지 안에서는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제가 맡았던 임무는 기동예비단 지휘를 총괄하는 것이었고 여건상 전방부대나 전략시설을 자주 돌아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나라도 지켜주고 간부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명감이 컸어요. 그런데 전선 쪽에 갈 때마다 병사들이 훈련할 연료도 부족하고 보급 식량조차 떨어져서 서로 나눠 먹는 일이 반복되더군요.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데도 상부에선 성과를 더 내라고 재촉만 했습니다. 한편으로 군단 지휘부 연회에서는 별미가 넘쳐나기도 했어요. 그걸 눈으로 보면서 제 안에 있던 믿음이 조금씩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전선에서 약속된 때보다 보급이 한참 늦어 병사들 사기가 꺾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대 장교가 절 찾아와 하소연하더군요. 중장 동지, 이대로 가면 겨울 넘기기 힘듭니다. 식량도 탄약도 부족하고 추위를 막을 옷도 충분치 않습니다. 하는 말 속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제가 상부에 보고를 해봤지만 제대로 된 대답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단장 동무가 알아서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전략무기 개발이 최우선이니 거기에 자원을 집중하라 는 식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쉽게 말해 저보고 병사들 끼니 문제는 내가 알아서 때우고 대신 그 물자들을 전부 다른 목적에 바치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미 군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위직들끼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파벌 싸움을 벌이고 누구 하나 실수라도 하면 숙청 위협이 들이닥쳤죠. 군대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줄서기가 더욱 중요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한없이 충성을 표명하고 속으로는 늘 분란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한번 발을 헛디디면 가족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체제니까요. 그러나 그런 위험한 사회적 공기를 잘 아는 제가 왜 도망치듯 탈북을 감행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차라리 그냥 조용히 지내면서 밑에 부하들이나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중장이라는 자리는 북한에서 제법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위치잖아요. 하지만 어느 날 평양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특정 장성이 군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제목을 덮어씌워 그 사람을 공개 비판하고 그 가족까지 모조리 지방으로 추방시킨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보기엔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이미 결론이 나 있더군요. 회의장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간부들은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지요. 다들 마음속으로 오늘은 저 사람 차례고 내일은 내 차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곰곰이 우리 집과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와 20살 가까운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군에 입대 전이었고 아내는 군 간부 가족 모임에서 이른바 여성 동맹 활동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상부의 기분을 거스르면 가족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불행히도 몇 달 뒤 실제로 저와 가까운 입장에 있던 다른 중장 한 분이 충성심이 미흡하다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강등당했고 그 후로는 소식을 듣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그분의 사라진 행적을 떠올리며 도저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제 막 도망치면 가족을 다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 컸어요. 하지만 가족이 남아 있어도 나중에 저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이 결심을 품고 나니 제 딴에는 아무리 중장이지만 두려움이 어마어마했어요. 우선 국경선을 넘을 루트 자체가 막막했습니다. 평양에 쭉 있던 고위 간부라면 더더욱 감시망이 촘촘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부대 시차를 자주 다니는 편이라 국경지역 인민군 부대에도 아는 장교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장 가족까지 데리고 한꺼번에 넘긴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 혼자 도전에 나서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기회를 봐서 가족을 데려오자는 심산이었죠. 아내에겐 다 말하지 않고 그냥 이번 달에 국경 시차를 두어 달간 할 것 같다. 당분간 집에 못 올 수도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석연찮아 했지만 워낙 이런 일이 빈번하니까 어느 정도 납득을 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보급차 몇 대와 함께 북부 국경지대 부대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저를 돕기로 한 현지 대자 한 분과 몰래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국범이었고 저보다 나이는 5살 아래였어요. 그분은 예전에 제 직속 부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비교적 믿을만하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에서 밤늦게 두리번거리며 인사를 건넸죠. 안대자, 나 이번에 좀 위험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소. 국경지대 넘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혼자 힘으로는 힘드오. 안대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중장 동지, 설마 탈북 같은 건 아니겠죠? 이거 발각되면 전부 끝장납니다. 저도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이 길밖엔 없소. 도와주면 평생 잊지 않겠소. 했습니다. 그날 저와 안대자는 새벽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사실 안대자도 요즘 군 내부 사정이 뒤숭숭해서 언젠가 본인도 화를 입을까 우려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아예 자기도 넘어가고 싶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다. 부인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어 당장 떠날 수 없다면서 난감해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도와줄 만한 사람을 국경 초소 쪽에 면명한다고 귀띔해줬어요. 대신 저들에게 돈이나 귀한 물품을 좀 건네야 할 겁니다. 아무리 명령한다고 해도 요즘은 병사들도 배고픈데 그냥 목숨 걸고 문을 열어줄 리 없죠. 저는 호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금반지 몇 개와 현금 달러를 꺼내서 이걸 써도 되겠소? 예전에 외화벌이 사업통에 조금 모아둔 것들이요. 안대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 정도면 일단 병사들 달래는 데는 충분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요. 막상 현장에 가면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실제 국경 초소 담당 병사들을 매수하려 시도했습니다. 그곳은 압록강 상류 쪽이라 경계가 워낙 삼엄하지만 갈대밭 같은 곳이 있어 밤이면 시야가 흐릿한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안대자가 병사 2명을 설득해 내가 밤 2시에 순찰조를 잠시 다른 구역으로 빼둘 테니 그 사이에 강을 건너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순찰 대형이 복귀하니 거의 1~2시간 안에 건너야 했어요. 게다가 물이 좀 깊어서 천이 떨어지면 위험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는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엄습했어요. 그날 밤 저는 떠나기 직전에 안대자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대자, 내가 다시 볼 날이 있을지 모르겠소. 미안하오. 이렇게 떠나버려서. 안대자가 애써 웃으며 중장 동지, 살아서 다시 만나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저도 언젠가는 기회 봐서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땐 동지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함께 군 생활을 하며 얼마나 많은 전술회의를 해왔던 사람인데 결국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한다니 허망하더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사들이 넌지시 가리킨 갈대밭 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이라 주변이 깜깜했지만 강물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어요. 무거운 야전복을 입고 있으니 몸이 자꾸 가라앉을 것 같아 한껏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이제 이곳은 북한 땅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령 넘어간다 해도 중국 공안이나 북측 추격조에게 붙잡힐 가능성이 크니까 이게 정말 생사를 건 도박이었죠. 물살이 의외로 세더군요. 팔과 다리가 시리게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겨우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후방 쪽에서 병사들 목소리가 이상 없습니까? 하며 무전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행히 그 병사들은 제가 준 달러어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 않았지만 누구 한 명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제가 바로 발각됐을 겁니다. 겨우 기어서 건너고 나니 땅바닥에 주저앉아 숨이 턱까지 찼죠. 배낭엔 제 옷가지와 서류 몇 장, 돈이 고작이었는데 그것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고개를 들어 뒤를 보는데 저기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갔어요. 그 후 며칠간은 중국 국경도시 근처를 전전하며 신분을 숨겼습니다. 저 같은 고위급 탈북자가 온다는 낌새가 퍼지면 북측에 넘겨주려 하는 현지 조직도 있고 공안에게 팔아넘기려는 조선족 브로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접촉만 해야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집 뒤편 쓰레기통을 뒤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중장 계급으로 대접받던 사람이 여기서는 그냥 낙오가 된 꼴이었어요. 말하자면 벌거벗은 인간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에 알던 조선족 무역상과 연결이 됐는데 그분이 이쪽에서 계속 숨어 지내면 위험하니 몽골이나 동남아 쪽으로 넘겨줄 이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안대자의 도움으로 미리 챙겨온 금반지와 현금을 모두 털어 넣어야 했지요. 그래도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길을 열흘 넘게 걸쳐 준비했고 결국 몽골 국경까지 트럭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탈진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길도 울퉁불퉁하고 중간중간 공항 검문이 심해 저는 덜컹거리는 트럭 짐칸에 몸을 웅크린 채 숨죽여야 했습니다. 아무튼 무사히 몽골 국경 인근까지 왔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밤에 국경 지점 철조망을 넘어야 했는데 브로커가 이 지역 순찰이 강화되었다. 조금만 실수하면 총 맞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를 비롯해 일행 5명이 서로 노려보며 과연 이게 되는 일인가 겁에 질렸습니다. 한 여성은 탈진에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어떤 젊은 사내는 차라리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고위군 간부였단 사람이 이런 산골짜기에서 굶어 죽는 건가 싶어 공포가 몰려왔죠. 브로커가 한참 설득한 끝에 간신히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날 밤에도 무릎까지 파고드는 모래바람 때문에 기침이 계속 나왔지만 함부로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조금만 큰 소리가 나면 몽골 경찰이건 중국 순찰대건 달려올 테니까요. 새벽쯤 겨우 철조망 지점을 찾아 하나, 둘, 셋 신호에 맞춰 다 같이 넘었습니다. 철조망 날이 허벅지를 살짝 긁고 지나가서 비명이 나올 뻔했는데 이를 악물고 참고 지나쳤어요. 뒤편에서 누군가가 혹시라도 소리낼까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다고 장담합니다. 다행히 아침 햇살이 퍼질 쯤 저희는 몽골 국경 수비대 헌병과 마주쳤는데 그들은 총부리를 겨누지 않고 손짓으로 여기서 기다리라 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 그들도 어느 정도 아는 듯 했어요. 이런 루트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종종 있으니 이미 매뉴얼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몽골 당국 보호시설에 이송되었다가 한국 대사관과 접촉해 조사 절차를 밟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으로 오게 되었지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안내받아 곧장 정부 조사기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제 신원을 확인하고 어디서 어떻게 넘어왔는지, 북한 군 내부 정보를 어느 정도 아는지 등을 캐묻더군요. 사실 그건 당연한 절차니까 묵묵히 응했습니다. 한동안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정식으로 정착교육센터로 옮겼습니다. 그곳 숙소에서 처음으로 TV를 켰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북한에서도 저는 군 장성용 아파트에서 해외 위성방송을 살짝 볼 수 있었지만
그건 제한적이었고 한국 방송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리모컨만 누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줄줄이 나오고 심지어 늦은 밤에도 예능이나 드라마가 버젓이 방영되는 거예요. TV를 보며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은 밤낮 없이 마음대로 방송을 보나 전기 걱정은 없는 건가 하고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전력 사정이 늘 불안정하기에 제가 사는 고위 간부 아파트도 종종 전기가 끊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애초에 정전이라는 개념이 없는 듯 싶었어요. 거기다 보일러며 온수며 심지어 남들이 밤 12시 넘어서도 나가서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식사 때 담당자분이 매점에 가면 뭐든 사실 수 있어요. 편할 때 들르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 입장에선 그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저런 가게가 밤새 문을 연다니 인력 낭비가 아닌가? 같은 생각이 저도 모르게 스쳤죠. 나중에야 이게 얼마나 당연한 일상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직접 매점에 가봤을 때 그 안에 먹을거리와 잡화가 빼곡했고 저는 우물쭈물하다가 상담사가 미리 준 소정의 지원금으로 음료수 한 병을 사서 마셨습니다. 북에서 장군까지 했던 제가 겨우 음료수 하나 사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다니 참 어이없는 광경이긴 했어요. 동시에 왜 북한 주민들은 이런 간단한 편의도 누리지 못할까? 저긴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차츰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건 여러 사람들이 일자리를 자유롭게 구하고 이동할 자유가 완전히 열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원이든 장사를 하든 각자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새삼 대단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선에서 중장까지 했으면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감옥 같은 특권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유라는 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저절로 체감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저는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족을 모두 데려오지 못해 늘 마음이 무겁고 고향에 남은 부하들과 친지들이 걱정됩니다. 한편으론 제가 이렇게 편한 곳에 와 있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죠. 그래도 언젠가 더 상황이 나아지면 혹은 남북 관계가 조금 열린다면 반드시 제 가족과 동료들을 구출하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전 중장 출신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여긴 계급이나 출신 성분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차차 직업 교육도 받아볼 생각이고 또 가능하다면 군 시절에 쌓은 경험을 살려서 남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정작 전투나 전쟁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내가 그 밤 강물에서 발만 헛디뎠어도 여기 오지 못했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는 현실이 꿈만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북한에서 겪었던 잘못된 체제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전하고 동시에 제 자신도 한국인으로서 한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언어 습관도 북한식이 섞여 있고 사회 제도나 생활 방식에 대해 배워야 할 것도 산더미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무슨 길을 가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밤늦은 시간에 혼자 밖에 나가도 전혀 무섭지 않고 길마다 깔린 가로등을 보면 늘 경탄하게 돼요. 평범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제게는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풍경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떠나온 나라와 남겨둔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늘 아프고 답답합니다만 이 자유로운 땅에서 다시금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남북이 조금이라도 더 소통할 기회가 열리면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향에 남은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계속해 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